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 또 대설특보 발효되어 있는 지역,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역들도 있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리죠. 정답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무슨 1억 원이야? 지금 갑자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1억 원 준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내년부터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2배 늘리겠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야가 이것저것으로 많이 싸우기는 하는데 민생 법안은 이런 걸 이제 통과시키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변 없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내년 올라갈 거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8540님 1억 모으기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도전해 보렵니다라고 정답 1억 보내주셨고요. 도전하다 실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모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중인 거죠. 4217님은 정답 1억 원. 너무도 많은 눈이 내렸어요. 아침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눈 치우느라 힘들었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동네 또 눈까지 치워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006 쓰시는 분께서는 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너무 늦게 개정되는 거지만 그래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694님 오늘 정답 보니까 김경필님 1억만 모아라 라는 이야기 생각나네요. 잠시 후에 한번 김경필 대표님도 만나보죠. 오늘 증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증시는 눈처럼 소복소복 내리고 있습니다. 불기둥처럼 이렇게 치솟아야 되는데 파란색이네요. 자, 코스피는 0.06% 내린 약보합입니다. 약보합 2518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내린 역시 약보합 상태인 692.6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96원, 현재로 오늘은 1390원대로 좀 진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하이닉스가 3%, 삼성전자가 2%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참고로 삼성전자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임한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장의 한진만 사장이 이제 선임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또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가 2% 급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조정받았던 금융지주사들이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리고 있고 오늘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연예기획사들, 엔터 관련주가 최근에 좀 양호한 흐름. 오늘도 JYP가 2% 이상 오르는 등 엔터주들이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세상의 모든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돈줄 상담소입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코너는 특히 매번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여러분께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적어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아지고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나 드립니다. 3개요? 3종 세트. 훌륭하네요. 저희가 곳간을 좀 열고 있습니다. 곳간이 많이 차야 되는. 아까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1억 모으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축에 있어서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가 아니라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재도전하시면 되는 거죠. 실패했다고 해서 그 돈 그냥 다 찾아서 쓰시면 안 되고. 그럼요. 그렇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진행형인 거죠. 8546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요.
지난해 딸이 하나 태어났고 세 분이서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집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이직도 고민하고 있고 둘째를 또 갖고 싶은 그런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금 계획을 짜야 할까요? 이렇게 오늘 띄워주셨는데요. 일단 3인 가족인데 외벌이세요. 그리고 월 수입이 실수령 기준으로 430만 원 정도. 뭐 적진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나라에서 나오는 부모 급여가 80만 원씩 나옵니다. 여기 일단은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월 수입과 나라에서 나오는 재정 지원 요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까? 네, 뭐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월 수입이 43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모 급여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듣기에는 그런 게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가 이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듣기에 처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동수당은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그러니까 연간 120만 원씩 7년 정도를 지원하는 제도고요. 네. 8년 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난 첫 해에 1,2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그리고 이게 2년 차가 되면은 조금 줄어들어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리고 첫 해에는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생 아동 첫째 200만 원 일시금으로 둘째는 300만 원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이거를 다 누적을 해서 한번 더해 보니까 금액이 얼마냐면 7세까지 총 누적 금액이 2,96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 어떻게 아마 요 내용을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요게 이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당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의 총액이거든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이요? 소득 기준? 이게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게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그러면 그렇지. 자격이 뭐냐? 대한민국 국적이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중요한 거네요. 네.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이면은 가능하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저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애가 셋인데 이미 다 지나가가지고. 그러네요. 이게 뭐 아동수당까지는 받았거든요. 월 10만 원 요거까지는. 근데 1,200만 원짜리 이 큰 걸 못 받았네. 그러니까. 지금 더 나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따로 관리해야 되느냐 내 소득과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 따로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따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시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만 7세 넘어가면 이제 못 받는 거니까. 2,960 그러니까 대단하긴 한데 이게 사실 조금 나눠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나눠서 나오는 수당이고 부모급여도 1,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고 이런 거다 보니까 따로 관리해야 된다. 이게 왜 따로 관리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거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갑자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430만 원 월 수입인데 아동수당하고 부모급여하고 나와갖고 지금 한 53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530만 원이 우리 소득이야라고 생각하고 소비 지출 이거 하다 보면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딱 끝나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거꾸로 가기가 어려운 게 지출이 거꾸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출 줄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했던 건데 이게 가정에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소비 수준 막 높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펑크가 날 수도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부의 특별 계정처럼 집에서도 통장을 따로 쓰면서 맞아요. 아이를 위해서 나오는 부모급여 80만 원은 이건 진짜 아이를 위해서만 쓰자. 맞아요. 뭐 어린이집 보내는 비용이라든지 기저귀 사는 비용이라든지 따로 쓰자 이렇게 해야겠네요. 제가 저수지 통장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 저수지 통장처럼 이 정부 지원 금액을 자녀를 위한 저수지 통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생활비에 얹어서 그냥 뭐 430만 원 들어오다가 갑자기 530만 원 들어오네. 여유가 있네. 이러면서 소비 뭐 쇼핑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게 내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보육비 통장으로 차라리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계획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제 대출 원리금이 문제입니다. 일단 몇 년 전에 수도권 지역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까지 이제 축하드릴 일인데 그렇죠. 너무 좋죠. 이후에 안타깝게도 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연자 가족만 살고 있고 지금은 그 이자만 내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뭐 거치 기간 같은 거 80만 원씩 월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같이 나가면서 월 220만 원씩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자녀를 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7세까지 2,96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걸 받았어요. 아, 이분들이 대출받은 게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이죠. 대출 상품인데 금리가 2% 안 되지 않습니까? 1.95%. 여러분 어떻습니까? 1.95%. 그러니까 1.95%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이니까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두 가지 기회를 잡으신 거네요. 그런데 동시에. 무려 1.95지만 워낙 대출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본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신도시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의 신도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서울보다는 경기도인 것 같은데 대출을 5억 원을 받으셨어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1.95라고 하더라도 이게 원리금으로 내면 한 달에 2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현재는 이자만 80만 원 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220만 원 원금까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고민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부모급여 빼고 월 수입이 실수령 금액으로 4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430만 원 버는데 220만 원이 원리금으로만 나간다. 나가게 될 예정인 거죠. 현재는 아직 안 나가지만. 근데 부담 되죠. 그죠.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출 원리금 220 중에서 80만 원은 이자고 140만 원이 원금 상환이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가면서 조금씩 바뀌고 점점 원금이 늘어나고 이자가 조금씩 줄긴 하겠지만 자, 만약에 이분이 220만 원을 안 내고 만약에 140만 원 저축을 안 한다면 그 돈으로 뭐 할까요? 그 돈으로 뭐 저축해가지고 빨리 집 살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220만 원을 원금까지 포함해서 원리금을 낸다 그러면 140만 원 정도는 어차피 원금 상환하는 거니까 저축이라고 봐줄 수 있다. 어차피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아서 집 살 건데 그걸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자 80만 원도 사실 이분들 소득 430만 원의 수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요것도 제가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1.95% 아닙니까? 그러니까 1.95%면은 사실은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는 집을 사서 우리가 뭐 집이 몇 배가 뛰어가지고 부자가 된다 이게 사실 좀 쉽지는 않겠지만 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아파트라면 최소한 10년 국채 금리 정도는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게 지금 현재 한 2.9% 정도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2.9%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2.9에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2.9% 정도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아파트에 1.95의 이자를 받아서 샀다는 얘기는 결국 어찌 보면은 이자도 어느 정도는 저축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고.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고. 220만 원만 앞으로 1년 후에 원금을 내실 때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으면서 내실 수 있는 능력만 유지하신다면은 이건 절대 믿지는 장사는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병관님이 원리금을 저렇게 많이 내는데 어떻게 내수 시장이 좋아지겠느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고소득자들이 사실은 또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또 고가 주택을 사다 보니까 고소득자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분 입장에서는 거의 월 수입의 절반 이상이 원리금 대출로 나가고 있는데 뭐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진단이 일단 나왔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은 추가 대출도 있습니다. 이분이 써주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22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원리금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알려주실 거면은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아니면 그냥 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살짝 이렇게 흘려만 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 혹시 듣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올려주세요. 예. 이게 지금 430만 원에서 5억 대출 원리금 220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내년에 발생하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한 130만 원, 135만 원 정도를 더 지금 이자를 내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 135만 원에 12개월을 곱하면 1년에 1,6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1,620만 원이 아무리 싼 이자라고 하더라도 한 5%만 가정을 해도 원금이 3억 2,40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얼마짜리 집을 분양받으신 거냐면 한 7억 9천? 그죠. 한 8억 좀 안 되는 네.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시드머니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이 빚이 아마 그 금융기관에서 받은 빚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빌린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출 이자로 나가야 될 돈이 130만 원 정도 더 있다라는 것을 5%로 추정해 봤을 때 원금이 한 3억 넘는 걸 보면 결국 이분은 5억 대출에 3억. 그러니까 결국 이 집을 결국은 다 빚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낮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고 그다음에 지금 430만 원 중에 220만 원이 저축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본인의 자산 상황에 비해서 무리한 어떻게 보면은 대출을 받아서 그러네요. 집을 사신 거다. 근데 그게 어떤 대출이신지는 알려주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규봉님은 자동차 할부 아닐까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다들 이제 추측에 들어가셨는데 일단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니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갚는 걸로 해가지고 뭐 나가는 빚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까지 다 합쳤을 때 내년부터는 한 달에 원리금 350이 나간다. 근데 그렇죠. 월 수입은 430이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재정 상황, 지출 상황도 써주셨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월 35만 원, 식비, 생활비, 보험료 등등. 야 이거 기본적으로 너무 빠듯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쓴다고 나와 계시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프로파일러는 아니지만 추정을 해보건데 지금 430만 원 중에 300만 원 쓴다고 지금 써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130만 원이 남잖아요. 예. 아직은 220만 원 안 갚으니까. 네. 그럼 이거 130만 원이 어디 갔을까라고 봤는데 저축 내역을 찾아보면은 저축 내역은 없어요. 그럼 이게 130이라는 게 여러분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산 상태를 볼 때 월 현금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신호등이 색깔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죠. 네. 자, 빨간색은 소비입니다. 파란색은 저축이고 예. 노란색은 잉여. 예. 저축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430만 원이 월 소득이 딱 들어왔어. 그럼 난 저축 50%, 소비 40%. 그럼 10%는 약간 남는 돈 10%.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써주신 걸 보면 430 안에 300만 원은 쓴다. 빨간색 300만 원. 근데 그리고 나서 130은 이게 지금 뭐 저축을 하는 건지 어쩐 건지가 약간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직전 1년 전만 해도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소득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30이 아니고 바로 직전 연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소득이 430이 아니라 540이었어요. 그럼 그 540 중에 남는 130이 아닌 240만 원은 어디 갔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저희가 무슨 그 추정 60분은 아니니까요. 그건 아닌데. 예.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 돈출 상담소에 그 사연을 보내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월 현금 흐름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얼마가 저축이 되고 얼마가 소비가 되고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딱 요 세 가지 신호등이 색깔별로 몇 %인지가 딱 나와야 일단 되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조금 지적을 하자면 본인의 소득과 자산에 비해서 너무 무리한 주택을 샀다. 일단 예,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째깍째깍 시계로는 부모 급여는 언젠가는 이게 줄거나 없어질 거고, 뭐 아이가 이제 커가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 근데 당장 쓰고 있는 생활비를 또 줄일 수도 없고 뭐 생활비 부담이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이 보험료가 한 달에 51만 원 나간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거 들으면서 430만 원의 3인 가구 네. 그리고 외벌입니다. 자,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을 보게 되면 일단 소득이에요.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증가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험료는 브레이크와 비슷해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큰 차일수록 큰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아하. 작은 차는 작은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여기서 말하는 작다 크다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득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결국은 소득의 3에서 5%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 이분은 몇 퍼센트인가 따져보니까 51만 원이 보험료로 나가는데 430만 원이면 12%입니다. 12%.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제 이것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작은 거 하나가 모여서 고정비를 증가시키고 고정비 증가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비 압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모 수당이나 부모 급여나 아동 수당을 그냥 쇼핑도 하고 필요한 돈 쓰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딱 끊기게 되는 3년 차 아이가 3살 딱 되게 되면 아동 수당 1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김동수님이 저는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빠듯해서 안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보험은 10% 이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 중에 김경필 멘토님은 3에서 5%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맞벌이라면은 보험료를 좀 낮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경제원이 분산돼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오로지 우리 집에 막 아이가 2명, 3명이고 그 다음에 외벌이다. 그러면은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이 경제적인 어떤 그 소득이 중단됐을 때 가족들한테 줄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이 크니까 그런 경우는 보험료가 증가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자녀가 어리다. 그리고 아직 자산이 많이 안 쌓여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보험료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인데 제가 봤을 땐 3인 가구고 외벌인데 소득의 10%가 넘는 보험료.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744님 본인 등판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연자입니다. 제가 잘못 쓴 게 있다고. 거치시 140만 원, 1년 후 이자 원금 22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치에서 지금 140만 원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더 나간다는 얘기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부터는 월 220만 원 나가는 그렇죠. 거는 예. 이제 맞는 것 같고 7448님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화나신 분들이 주변에 좀 계셔가지고 추가로 130만 원의 이자가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없었다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새롭게 130만 원이 또 이자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원리금으로 350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야 이거는 그럼 과연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로는 이 보험료 같은 걸 좀 줄이는 게 먼저라고 보시는 거죠. 작은 것 같지만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뭐 5만 원 10만 원 절약한다고 뭐 얼마나 크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5만 원 10만 원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소비이기 때문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줄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고민이 지금 이분이 월 430을 버는 그 회사를 앞으로 3년만 더 다닐 계획이고 이직 생각이 있으시대요. 그 이유는 저희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은 3년 동안 이거 그러면 대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대출 계획이요? 예. 일단 이분이 요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저 소득이 줄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좀 옮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소득이 줄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 근데 또 대출 원리금은 목에 차 있다. 약간 이게 좀 충돌하는 개념이거든요, 양쪽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단호하시네.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가장 뭐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게 생계형 경제활동이 있고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이러면서 돈을 버는 분이 있고 사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일요일 날 저녁쯤 되면은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할 생각에 막 이 일하러 동료들 만나러 갈 생각에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고 막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일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소득이 줄더라도 그냥 뭐 나가 하고 싶은 거 할래.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60세 이후에 어떤 자녀도 다 크고 가정으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책임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아이도 있고 지금 5억 대출에 거기에다가 지금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는 또 깜깜이 대출이 또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냥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 버리고 새로운 좀 소득이 줄더라도 가겠다.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직 고민 그 얘기부터 그러면 조금 더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3년 뒤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가 따져보면 가족 회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뭐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3년 뒤에 은퇴를 하실 계획이고 네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나는 이 가업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업을 잊고 싶지 않다. 좀 힘드신 것 같네 지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기업 입사요. 지금 나이가 아까 30대 후반이라고 하셨죠? 합격한다는 가정 하에 초봉이 월 250에서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낮나요? 공기업이? 초봉이니까. 예, 경력이 아니고 초봉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면서 430을 받고 뭐 차량 유지비도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시는데 크게 연봉이 낮아지더라도 나는 부모님 일은 힘들고 공기업을 가고 싶다. 혹시 김경필 멘토님은 이게 사연자가 아니라 친동생이라면 저의 동생이다. 예, 어떤 좀 막 말해도 됩니까 그러면? 막은 아니고요. 예. 만약에 정말 뭐 사실은 이제 나이로 봤을 때 이제 인생이 약간 좀 후배분이시니까 진짜 뭐 제 친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라면 저는 겉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이제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공기업 입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인 것 같지만요. 현실적으로 30대 중반 이후의 나이에 육아를 도와야 하는 환경이면서 취업 준비까지 과연 될 거냐.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공기업 입사라는 게 그냥 뭐 사실 또 상당한 또 집중력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취준생들도 몇 년을 준비해도 그렇죠.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분이 그냥 뭐 어디 혼자 육아하고 뭐 경제활동이고 다 뚝 띄워놓고 그냥 혼자 어디 절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육아도 도와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막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시는 성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업을 원하신다는 거는 좀 소득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럼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오히려 가장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취준 생활로 들어간다라는 게 더 불안정한 생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사연자,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KBS 콩 채팅창에 불났습니다. 지금. 예. 황진희님이 부모란 아니 어른이란 참고 이겨내야 하는 그릇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저하고 약간 조금 결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네. 그리고 아까 이원국님도 아빠 가장의 책임감은 피할 수 없는 의무지요. 그리고 1927님은 이거 죄송스러운데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꼭 해주세요라고 1927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따끔한 이야기들이 오네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근 예정이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대출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대출이 월 350만 원 내년에 나갈 예정인데 초봉이 300만 원 이하일지도 모르는 공기업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예.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그 투자에 대한 그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얼마냐를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투자라는 것은 기회비용을 동반합니다. 내가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선택해서 취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이익도 있지만 내가 그거를 선택했을 때 버려야 될 게 뭐냐를 잘 계산을 해봐야 된다. 내가 이거를 지불해야 될 기회비용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얻었을 때 굉장히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것만 너무 몰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균형감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네, 사연자분이 들으시면서 좀 타격감이 있겠는데 좀 어루만져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어루만져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주파수를 돌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뭐 플랜 B가 있어요. 정 안 되면 맞벌이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맞벌이 하면 그래도 소득은 늘어나겠죠. 다만 또 아이가 아직 어린데 뭐 또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추가 비용도 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맞벌이를 한다면 전체적인 우리 가정의 소득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지금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기에 그냥 이 급한 불을 좀 꺼보자라는 생각으로 단순 어떻게 보면은 맞벌이를 시작하시면 오히려 아이의 육아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2살입니다. 2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사실 나름대로 이제 뭐 여기 지금 좀 타격감이 있을 만한 좀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물론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조금 더 아무래도 태어난 아이도 있고 하니까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드린 거죠. 안정적인 선택. 지금 그 콩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자님이 또 글 올려주셨구나. 예, 쓴소리 말씀해 주신 분들 채팅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또 훌륭하신 분입니다. 수용성이 좋으시네요. 0340님이 지금 집을 정리하고 전세로 넘어가는 상태로 공무원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죠. 이분이 이게 전매 제한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공공 분양을 받으신 맞아요. 거고 이제 그 특례 분양을 받으신 네네. 거고 그런 경우는 5년 정도까지는 아마 이제 뭔가 주거를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특공으로 받으신 거라 전매 제한에 걸려서 당장 팔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전매 제한 기한이 끝나면 차라리 집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갔을 때 뭐 집값 수준이라든지 네. 내 소득이라든지 또 이자율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집에 대해서 뭐 최근에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의견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집이라는 거는 주식하고 달리 어쨌든 요구하는 수익률 자체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에 투자를 했을 때 또 안 나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세나 또 월세,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가 나갈 수 있는 미래 비용을 안 나가게 하면서 집을 사는 거니까 집은 뭐 주식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 적어도 한 7, 8%, 10%, 15% 이상 나와야 내가 만족을 하겠지만 집은 그렇게까지 수익이 안 올라가도 어느 정도 요구 수익률 자체가 좀 낮은 자산이다. 필수 재화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났을 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되 어쨌든 그때도 지금과 같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대안으로 당연히 집을 파시고 네. 조금 주거를 변경하시는 게 당연히 생각해야 될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버티는 게 맞다. 근데 이분의 뭐 이제 속속들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가족 회사 같이 다니시는데 혹시나 부모님이 3년 뒤에 은퇴를 하시면 본인이 가업을 잇겠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는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공기업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권혁중님께서 한마디 딱 보내주셨네요. 공기업은 다를 것 같나요? 라고. 거기도 힘들죠. 거기도 힘들고 그렇죠. 일도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디 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본인의 꿈이 그쪽에 있고 예, 본인의 자아 실현을 그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꿈을 꺾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과거처럼 뭐 50대 중반이나 60세 1차 정년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지나간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뭐 정년 연장의 논의도 지금 사회적으로 활발하지만 앞으로 그 사회 정년 연장과 별개로 한 70까지는
그래도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3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아주 늦은 건 아니다. 분명히 본인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노력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고 나이도 아직 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너무 몰아세우는 거는 아닌데 그 박미영님이 사연 듣는데 저도 같이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박정호님은 듣는 우리도 웃잖아 억수로 불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이 원체 이제 많다 보니까 좀 이제 불안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름 대안을 세우신 게 부족한 돈은 예금이나 주식을 팔아서 버티려고 합니다라고 또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지금 자산이 보니까 뭐 예금 1,000만 원, 연금저축 2,500만 원, 주식 1,500만 원. 근데 이 주식이 지금 현재 50%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국장이 아닐까라는 좀 추측이 가능한데. 그다음에 이제 청약저축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분명히 잉여가 130만 원 있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250만 원 이상의 잉여가 있어요. 지금 지출 300만 원 쓴 거 말고도 작년에는 소득이 그 부모 급여까지 한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남는 돈이 있었는데 이분 현금 흐름에서 보이지 않는 게 적금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뭐 청약저축하고 계시고 연금저축도 2,500만 원 정도 쌓여 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약저축하고 연금저축은 사실 냉정하게 저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청약저축 내가 당장 뭐 물론 이분은 지금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를 헐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우리가 IRP 같은 경우는 55세 전에는 해지도 안 되고요. 개인연금저축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이거 원래는 가입하실 때 20년 30년 후를 보고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이거 환매를 하면 그동안에 세제 때 받았던 것도 이제 다 토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3인 가구고 지금 시드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왜 저축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집을 8억 가까이 되는 집을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본인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 습관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시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목돈을 좀 모으시는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깨서 좀 당분간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30만 원 정도 추가로 내년에부터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그 이자가 정체가 아직 안 밝혀졌는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최소한 금리가 5% 6% 이상 되지 않을까.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뭐 7% 8%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7% 8%의 이자를 원금 상환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투자보다는. 주식의 지금 50% 정도가 손실 중인데 네. 글쎄 뭐 그런 이제 국장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또 고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여기도 이제 써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정리를 할까요? 저는 날리고 싶습니다. 이미 손실 보고. 네, 왜냐면은 지금 어떤 자산이든 자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사이클이 있거든요. 한쪽으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뭐 환율이든 뭐 금이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자산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오르고 내리고는 있겠지만은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양극화가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국장이 지금 양극화가 좀 확대되는 국면이잖아요. 이게 확대되는 국면이 굉장히 꽤 오래됐는데 이게 그럼 무조건 그냥 한없이 계속 확대만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미 50%를 손실을 감내할 정도로 그 손실을 보면서 확장이 된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포기하고 나간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다만 이제 좋은 기업, 좋은 산업에 잘 투자하셨기를 바라고요. 그 이정옥님이 사연자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한규봉님이 지금 힘들겠지만 버텨보세요 적응될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hu원님은 그 가업이 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연자분은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셨고 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업종이 왜 3D 잡이라고는 뭐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뭐 이렇게 다들 이제 기피하는 업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럽고 힘들고 뭐 이걸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위험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더러워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감히 저희는 조언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맞아요. 되고 근데 본인이 이제 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소득이 더 많고 이 사업을 내가 키울 수 있는 거냐를 우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다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상담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공동으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일단 사연자분이 조금 이제 사연 보내실 때 조금 뭐 숫자나 이런 거 틀린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둘째도 낳고 싶다라는 생각해 주셨는데 뭐 이거는 뭐 가정 계획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뭐 조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KBS가 저출생 위기 극복 대응단까지 출범을 시켰지 않습니까? 역시 뭐 좀 아시는 분. 그런데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둘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오늘 청취자분들이 아마 새로운 뭐 몰랐던 내용을 좀 들으신 부분이 아까 처음에 초반에 우리 정부 지원 금액 뭐 0세부터 7세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부 같은 경우도 이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정말 요즘은 애국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응원의 정말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이 상황을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셨던 것처럼 조금 어렵겠지만 잘 견뎌내신다 그러면은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433님 공기업 가서 일하다 보면 지금 가업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주제 넘게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 이제 고령의 부모님도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이거 힘들어서 나는 안 할란다. 근데 고령의 부모님도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라면 그렇죠. 젊은 사람이 못할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미영님 사연자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성공예감 돈줄 상담소에 의뢰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상담은 특히나 더 와닿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끔한 조언도 듣고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도 받으면서 뭔가 힘을 좀 새롭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 상품도 있습니다. 네. 자, 돈줄 상담소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서울 등 중부권에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길 서울 지하철이 지연 운행되고 산악도로와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됐으며 여객선과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행치령 터널 부근에서는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혀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혼란은 교도통신의 오보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추도식 문제에 유감을 표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어요? 네, 요즘 연말정산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신데요. 3377님, 은행 대출 이자도 공제되나요? 하셨습니다.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은행에 내는 대출이자가 공제가 되기는 되는데 요건이 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냐 전세대출이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주택 수가 1주택 이하인 요건도 있고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지 여러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신 다음에 공제를 반영해야 됩니다. 다른 질문은요? 네, 어제 심층 인터뷰 시간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639님, 재건축 진행 시 참여를 못하는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코드랩 공인중개사 성욱원 대표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현금 청산이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에 미가입하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고요. 이 경우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해서 보상받게 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이러면 해당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매각을 하거나 네. 아니면 현금 청산을 조합에게 신청하는 그런 방식인데, 다만 현금 청산을 할 때, 즉 조합이 이 집을 사줄 때 감정가액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또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권혁중님.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경우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 가능한가요? 하고 문의하셨는데요. 네. 성욱원 대표에 따르면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라면 매도 시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 전에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해도 매도가 가능하고, 특히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사업 진행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매도 시점으로 적절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6287님. 7483님이 국민연금 그 중간에 못 냈던 기간이 있다라는 네네.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그 못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좀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재개 신청을 따로 해서 그때부터 부으면 못 낸 기간 금액을 추가로 냈을 때 그 가입 기간도 다 인정을 나중에 네.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연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연체 수수료 최대 5%까지 붙을 수 있다는 것도 국민연금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일은요, 그 2부 시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연을 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러분도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내일 2부 시간에 여러분도 문자 많이 또 보내주셔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